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말로씨 노래가 괜찮았죠? 네. 써니가 특히 인상적이더군요. 그렇게 부르니까. 제가 지난 한 15년간 강연을 수백 번 이상 했는데요. 오늘처럼 돈 주고 티켓 구입해서 오신 청중들 상대로 강연하는 게 처음입니다. 이렇게 좀 신기한 것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강연 때는 쪽지 한 장 만들고 하는데 오늘은 이만큼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표값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표준이 35,000원이었죠. 이 외에 35,000원인가에 대해서는 진중권 교수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말로 10,000원, 장기하 10,000원, 김비화 10,000원, 그리고 유시민 5,000원. 본격 강연 시작으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예, 채습니다. 역사란 뭘까? 어디에서 일어나는 걸까? 역사책을 읽을 때 우리는 이런 역사책들이 어떤 사건의 윤곽만 보여줄 뿐 사건 그 자체를 담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게 민족의 운명을 조정하는 10명 남짓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그 사람들의 결정과 행위가 나중에 역사라고 불리는 것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믿기 쉽습니다. 우리처럼 이름 없는 사람들 기껏해야 역사의 대상, 즉 체스판의 폰처럼 앞으로 밀리거나 뒤에 선 채로 남겨지거나 희생자가 되거나 혹은 붙잡히는 존재로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 채 체스판에서 일어나는 일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비춰보면 정말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결정은 사실 이름 없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동시에 일어나는 이런 대중의 결정 앞에서는 아무리 강력한 독재자라도 장군이라도 장성이라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건은 모두 수천에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 개개인의 사적인 경험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세바스티안 하프너라고 하는 독일 작가가 어느 독일인 이야기라는 히틀러에 관한 책에서 한 말입니다. 오늘 이 강연, 이 행사에서 우리들 각자가 자기 자신의 개인적 경험이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 한번 반추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5가지 제 개인의 어떤 경험과 우리 현대사가 얽혀 있는 이런 5가지 주제를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도대체 어떤 힘이 역사를 변화시키는가? 지난 한 50년 동안 대한민국 수도 서울 모습이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얼마나 훌륭해졌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도 겉모습만큼이나 달라지고 또 훌륭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 사이에 민주화의 과정에서 우리 현대사의 방향을 결정한 결정적인 사건들은 사실 우리들 각자의 경험과 진짜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1978년도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때 초여름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막차 시내버스를 타고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저희 큰누이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졸다가 정류장을 놓쳐가지고 선호 정거장을 더 갔습니다. 그때는 통금이 있었거든요. 야간 통금이요. 통금에 걸릴까봐 막 뛰어서 고객길을 갔죠. 이 고객길 꼭대기에 딱 올라섰는데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 보이고요. 근데 앞에 크게 그 강서구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요. 그
그 아파트의 불빛 사이사이에 빼곡하게 붉은색 교회 네온 사인이 서 있더군요. 조금은 기괴한 장면처럼 저에게는 보였습니다. 이제 그 당시가 조세희 선생님이 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이 나왔을 때인데, 강서구 목동 신정동 일대의 가난한 동네들을 전부 다 부셔버리고 아파트촌을 지을 때입니다. 그때 그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아파트 숲 야경을 보면서 이렇게 서 있는데 왠지 좀 외롭고요, 서럽고요, 그리고 겁이 나더라고요. 저렇게 많은 집들이 있는데 내가 살 집은 한 군데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나도 언젠가는 저 속에 나만의 공간, 내가 쉴 곳, 내 가족이 살 곳을 마련해야지, 이런 욕망이 있을 경우니 밑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런 외로움은 사실 20살짜리들한테는 흔한 일이죠. 제가 학교 기숙사에 살면서 또는 자취방에 살면서 이런 외로움이 빠질 때 그걸 벗어나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요. 142번 시내버스를 타고 이화여대 앞에 가는 거였습니다. 가면요, 불빛이 화려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북적거리고요, 옷을 잘 입었고 사람들이 예쁘고, 그리고 밝고 활기차요. 그래서 여대생들이 많이 들락날락하는 다방에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한 1시간 정도 가만히 사람들을 또 거리를 보다 보면 마음속에 있던 외로움과 두려움이 좀 덜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142번 버스를 타고 봉천동 자취방으로 돌아오곤 했죠. 근데 그 무렵인데 어떤 선배가 저보고 야학교사를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한번 만나서 가봅시다 이랬더니 구로공단 입구 그 게시판 앞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무렵에 거기를 갔죠. 갔는데 서쪽 하늘에는 이제 해가 넘어갈 무렵이라서 시뻘건 색깔이 있고 바람이 좀 불고, 그리고 그 큰 게시판에는 구인 광고들이 붙어 있고요, 사방 다 콘크리트 회색이고, 그리고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몰려 나오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에요. 근데 그 게시판 앞에 서서 퇴근하는 노동자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왠지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다들 표정이 어둡고요, 그리고 눈을 내리깔고 피곤한 얼굴로 걸음걸이는 축 처지고, 옷차림은 별로 볼 것이 없는 옷차림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이화여대 앞에서 봤던 그 젊은 여대생들과 저와 그 퇴근하는 젊은 여성 노동자들, 그 당시에는 공순이라고 불렀는데요, 다 같은 또래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좀 이런 아주 굉장한 콘트라스트를 보면서 왠지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불편함이냐 하면, 그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의 제정 러시아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볼 때 느끼던 것과 같은 불편함이요. 거기 나오는 멋진 남자 주인공들은 대부분 귀족 청년들 아닙니까? 그들이 누렸던 그 어마어마하게 높은 문화적 생활의 수준, 이런 것들은 수천만 농민들의 피땀을 착취한 그 돈으로 이루어진 거였죠. 이 이대 앞에서 본 여학생들과 구로공단 앞에서 퇴근 시간에 본 그 여공들, 여성 노동자들이 과연 같은 인종일까? 같은 나라에 살고 있을까? 같은 세대일까? 이런 것들이 몹시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도심 야경을 보면서 느꼈던 저 안에 나도 내 집 한 칸을 마련하고 싶다는 그 욕망이 왠지 좀 비루하게 느껴졌죠. 그렇게 산다는 거, 그거는 러시아 귀족들처럼 민중을 착취하는 편에 가담해서 그 과실을 누리는 거 아닌가? 이런 번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됐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진지하게 우리의 현대사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아보고 싶은 욕망과 그리고 여러 모순과 부조리가 있는 사회 속에서 의로운 쪽에 서고 싶다는 소망,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번민을 각자 조금 다른 양상으로, 다른 정도로 맛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둘 사이에서 번민했다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가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욕망 쪽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은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요. 그것이 한국의 산업화를 이룬 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일을 해야 되겠다. 최소한 불의의 세력 쪽에, 악의 세력 쪽에 서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 소망을 강하게 가졌던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수천만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던 이 욕망과 소망,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립하고 얽히면서 우리의 현대사를 변화시켰다. 아까 체스판 동영상을 보면서 그 제가 인용한 말,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건들은 수백만 그런 이름 없는 사람들의 개인적 경험으로 드러난다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 주제가 그렇다면 이 산업화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 문제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저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대부분 사회의 진보 이런 걸 좀 바라시고요. 요즘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약간의 절망감, 인간에 대한 불신, 역사에 대한 환멸, 의심 이런 것들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산업화의 역사를 생각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박정희, 정주영, 이병철, 박태준, 김우중, 최종현 대부분 돌아가셨고 지금 김우중 씨만 지금 생존해 있죠. 이런 분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 역사라는 것은 역사책에도 그러하고 우리의 마음에도 그러하고 뭔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수많은 과거의 산업화와 관련된 사실들 중에서 사람들이 보통 중요하다거나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골라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뭔가를 이루거나 뭔가를 만들었거나 뭔가를 남긴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화의 주역, 은인, 박정희 대통령과 그 참모들 10명 정도다. 이런 주장이 있죠.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박노해 시인이 쓴 작품 하나를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이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보죠.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약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손무덤, 박노해. 올 어린이날만은 안사람과 아들놈 손목 잡고 어린이 대공원에라도 가야겠다며 은하수를 빨며 웃던 정형의 손목이 날아갔다. 작업복을 입었다고 사장님 그라나다 승용차도 공장장님 로얄 살롱도 부장님 스텔라도 태워주지 않아 한참 피를 흘린 후에 타이탄 짐칸에 앉아 병원을 갔다. 기계 사이에 끼어 아직 팔딱거리는 손을 기름 먹은 장갑 속에서 꺼내어 36년 한 많은 노동자의 손을 보며 말을 잇는다. 비닐봉지에 싼 손을 품에 넣고 봉천동 산동네 정형 집을 찾아 서글한 눈매의 그의 아내와 초롱한 아들놈을 보며 차마 손만은 꺼내주지 못하였다. 훤한 대낮에 산동네 구멍가게에 주저앉아 쇠주병을 비우고 정형이 부탁한 산재관계책을 찾아 종로의 크다란 책방을 둘러봐도 엠병할 산더미 같은 책들 중에 노동자가 읽을 책은 두눈두눈 까 뒤집어도 없고 화창한 봄날 오후 종로거리엔 세련된 남녀들이 화사한 봄빛으로 흘러가고 영화에서 본 미국 상가처럼 외국 상표 찍힌 웬갓 좋은 것들이 휘황하여 작업화를 신은 내가 마치 탈출한 죄수처럼 쫄더만. 고층 사우나 빌딩 앞엔 자가용이 즐비하고 고급 요정 살롱 앞에도 승용차가 가득하고 거대한 백화점이 넘쳐 흐르고 프로야구장엔 함성이 일고 노동자들이 칼처럼 곤두세워 멋빠져라 일한 시간에 느긋하게 즐기는 연놈들은 왜 이리 많은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선진조국의 종로거리를 나는 ET가 되어 얼라간 미친놈처럼 헤매이다. 일당 4,800원짜리 노동자로 돌아와 연장노동 도장을 찍는다. 내 품속의 정형 손은 싸늘히 식어 프로댕댕하고 우리는 손을 소주에 씻어들고 양지바른 공장 담벼락 밑에 묻는다. 노동자의 피땀 위에서 번영하는 조국을 향락하는 누런 척추의 손들을 일 안하고 놀고 먹는 하얀 손들을 묻는다. 프레스로 싹둑싹둑 짓잘라 원한의 눈물로 묻는다. 기쁨의 손짓으로 살아날 때까지 묻고
또 묻는다. 이게 여기 보면 80년대를 기억하게 하는 단어들이 나오죠. 은하수를 빨며, 은하수가 70년대 말 80년대 초의 담배 이름입니다. 그라나다 승용차 로얄 살롱 스텔라, 이게 지금 에쿠스, 그랜저, 소나타 이런 급입니다. 타이탄 트럭 이름이죠. 그리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이거는 정수라 씨가 불렀던 아대한민국인가요? 그 노래의 가사 일부입니다. E.T.가 대박을 쳐서 그 당시에는 E.T.가 유행이었고요. 이런 시대상들이 여기 읽힙니다만, 제가 이 시를 가지고 온 것은 박노해 시인의 초기 시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처럼 잘 살아보세요라는 구호를 내걸고 이 드라이브를 걸었던 산업화의 이면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사실 그것을 이끌었던 몇몇 위인들의 이름과 얼굴이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이 전쟁터에서 죽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루에 잘라지는 손가락과 손목까지 잘린 손들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물질이 중요하죠. 그냥 물질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을 살려고 할 경우에 물질이 너무 결핍되어 있으면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극단적인 결핍이라는 것은 억압이에요. 그래서 잘 살아보세요라는 것은 저는 어떤 비천한 욕망이라든가 이것만으로 봐서는 안 되고, 물질의 극단적 결핍이 주는 두려움과 고통, 그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당연한 욕망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을 충족하는 것을 지고지선한 가치로 여기고 그것만이 가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비판해야 마땅하죠. 그러나 그 욕망 그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맞설 수 있는 것은 물질적 어떤 풍요, 경제발전이 중요하지 않아,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중요해. 그러나 그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야. 그것만큼이나 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그와 같은 산업화의 역사가 몇몇 위인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절절한 소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수천만 명의 국민들의 각고의 노력과 피땀 희생 위에서 이루어진 것인 만큼 저는 우리들이 이 산업화의 역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대견하게 평가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신,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두 이 과정에서 저 선무덤이라는 작품에서 박노해 시인이 묘사한 것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아닐지 몰라도 많건 적건 많은 고통을 견디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어냈다는 점, 저는 이것을 흔쾌히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소주제로 가서 민주화의 역사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좀 분위기가 이상한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맞아요. 우리 헌법도 정상적인 헌법이고요. 또 5년마다 4년마다 선거도 하고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 승복하고요. 뭐 정상적입니다. 근데 품질이 좀 나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얼마만큼의 민주주의를 가질 자격이 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사실 민주주의를 그냥 얻은 나라는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 영국 명예혁명 등등의 역사를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고요. 왕의 목을 잘랐고요. 피가 강같이 흐르는 내전을 치렀고요. 다시 반동이 오고 다시 혁명이 일어나고, 이 과정을 몇백 년에 걸쳐서 반복한 끝에 지금 서유럽 국가들은 오늘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임금님 목을 자른 적 있어요? 아니죠. 임금님은 그냥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서 그냥 쫓겨났습니다.
지배계급을 숙청한 적이 있습니까? 망국과 함께 나라가 망하면서 조선의 지배층도 그냥 무너져 버렸죠. 일제에 협력하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민주공화국을 가지게 됐어요? 3.1운동이 좌절되고 나서 샹하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한 독립지사들이 거기서 대한제국의 복원이 아니고 민주공화국의 수립을 투쟁의 목표로 선포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시작된 거고요. 그리고 미군 점령기에 21세기, 20세기 문명사의 축복을 받아서 공짜로 민주공화국 헌법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을 만드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일이었고요. 그러나 그 헌법에 써진 대로 민주주의를 가지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우리는 왕의 목을 자른 적은 없지만요. 독재자를 쫓아내거나 굴복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4.19 다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을 쫓아냈어요. 5.18 때 12.6 사건이 날 때 부산 마산 지역 민중봉기에 겁먹은 권력 집단 내부의 분란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을 통해서 굴복시켰습니다. 되게 우리가 극단적인 사회혁명은 아니지만 먼저 헌법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뒤늦게 그 헌법을 실현하는 문제를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싸워온 국민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요. 죽었고요. 감옥에 갔고요. 고문을 당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30년에 걸쳐서 끈질기게 싸워서 얻었는데 민주주의가 만약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사치품 같은 거라면 사람들이 그랬을 리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집회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 집회가 해산되고 그리고 계엄령을 확대 선포하고 광주 항쟁이 일어났고 참혹하게 진압당했고 그리고 7년간에 걸친 어공 독재가 있었고 그 7년 동안에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국민들은 전국적, 연속적, 동시다발적 민중봉기를 일으켜서 민주화를 쟁취를 했습니다. 7년간에 걸쳐 싸워가지고요. 근데 사실 1980년 5월 15일 저 서울역에 앉아 있었을 때 한편으로는 이제 불안했고요. 한편으로는 좀 기대에 들떠 있었던 면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구로공단 앞과 이화여대 앞의 그 극적인 콘트라스트 이런 불균등 또는 불평등이 존재하는 나라가 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 이 사회는 정의롭지 않은 사회다라는 의심,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다고 저는 믿었어요. 그냥 민주주의를 하고요, 자유롭게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선거를 하면 이런 문제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나라가 잘 될 줄 알았죠. 제가 21살 때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민주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권교체도 했고요. 또 과거에 야당 민주화운동을 했던 두 분을 연속 10년 동안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일어난 일이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하는 왕사기꾼을 대통령으로 뽑았잖아요. 그리고 5년 동안 되게 실망해가지고 한때는 지지율이 막 60%까지 갔었고 득표도 50% 거의 했던 대통령이었는데 퇴임하자마자 뭐 국민 선호도가 2%, 1% 이렇게 이제 버렸어요. 쓰고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쓰고 버렸고요. 그 사기당한 고지서가 지금 계속 날라오잖아요. 뭐 해외 자원외교 뭐 지금 들어간 것만 무슨 30몇 조, 앞으로 들어갈 게 40몇 조 이런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5년 후에는 또 뭐라고 표현할까요? 제가 써놓은 대로 읽어볼게요. 산업사회와 민주주의의 기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성이 없는 사람. 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없애야 될 게 있는 사람하고 있어야 될 게 없는 사람이 번갈아 5년씩 대통령을 하면서 헌법을 무시하고
국가를 사유화하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수익 모델을 창출하려고 했고요. 한 분은 이념적으로 국가를 사유화하려고 하고 있죠. 그럴 때 우리 민주주의는 흔들립니다. 지금 심하게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민주주의는 튼튼하지 않고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웃죠. 근데 이런 대통령을 국정수행 잘한다고 대답하는 국민이 50% 가까이 돼요. 웃기죠. 웃긴다고 생각해요. 저는 웃긴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화가 나거나 아니면 좌절감을 느끼거나 아마 셋 중에 하나이실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저도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를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제 결론은 우리의 민주주의는 아직 약한데 그 우리의 민주주의가 약한 이유가 뭐냐 하면 보통 이름 없는 보통 수천만 명의 보통 사람들의 개인적 체험 경험과 민주주의 사이에 덜 엮였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민주주의가 모든 문제를 좋게 해결해주는 필요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을 좀 더 훌륭한 나라로 만드는데 필요조건이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아직 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실현하는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고요. 그냥 필요조건이에요. 이 필요조건을 필요충분 조건으로 바꾸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국민들 개개인의 체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아직 체험에 필요한 시간들이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의 현실 앞에서 절망감, 비탄, 좌절감, 인간에 대한 환멸, 국민에 대한 불신 이런 걸 느끼는 우리들의 마음은 좀 너무 급한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로가 될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독일 국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제3, 제2제정을 타도하고 그리고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불리우는 그런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년 후에 나치가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히틀러가 잡았고요. 그러고 나서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 전쟁, 독재 이것을 약 12년간 경험합니다. 똑같은 국민이에요. 바이마르 공화국을 세웠던 국민이 나치를 지지했고요. 히틀러를 지지했고요. 히틀러의 전쟁과 학살 이런 것들을 다 지지했고 그 명령에 다 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현대적인 독일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 제도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정도의 효력을 가진 필요충분 조건이 되어 있는 나라, 이렇게 우리가 독일을 이해하는데요. 이 독일이 불과 60년 전에 그렇게 끔찍한 참극을 겪었던 나라라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야만과 굴종과 치욕과 끔찍한 국가범죄의 도가니를 통과하고 나서야 독일 시민들 개개인이 나의 삶과 국가의 미래와 그리고 민주주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각자의 체험으로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긴 가시밭길을 가야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들 각자가 개개인의 저마다의 체험을 기반으로 해서 역사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참여하려고 하는 결정적인 싸움의 순간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고 너무 비탄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제는요, 민주주의가 무슨 상관이랑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구 피라미드를 보시는데요, 앞에 것은 지금 1960년에서 2014년까지고요 2014년에서 다시 2060년까지 전망치를 이어서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피라미드 안에 하나의 점으로 들어 있어요. 제가 운이 좋다면 이따 2060년 그림의 맨 꼭대기 100세 거기가 있을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대단히 많죠. 제일 첫 번째가요,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 이게 아주 결정적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만큼의 삶의 기회를 누리지 못해요. 여러 이유 때문에요.
또는 요즘 에볼라가 창궐하고 있는 시에라리온이라든가 뭐 자이레라든가 이런 서아프리카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그 사람의 인생의 거의 절반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할아버지, 어떤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느냐. 요즘은 상속이 중요하니까요. 그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생물학적 특성과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다른 건 못 바꿔요. 여러분 가지고 태어난 유전자를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잖아요. 부모를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잖아요. 근데 뭘 바꿀 수 있습니까? 국가는 바꿀 수 있어요. 실제로 국가가 훌륭하지 않으면 시민들 개개인이 훌륭한 삶을 누릴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1959년에 제가 태어났을 때 책에도 써놨는데 1959년 현재 1959년 출생자의 기대 여명 예상되는 평균 수명이 55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55년을 살았거든요. 이미 평균치만큼 살았고요. 앞으로 살 인생은 덤이에요. 2014년 현재 태어나는 애들은 80년을 살 걸로 예측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저희 세대가 또는 뭐 저는 이미 애 낳을 나이가 지났으니까 지금 한 30대들이 이제 애를 낳죠. 그럼 우리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25년의 삶을 더 준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서 내가 받은 것은 55년이었는데 우리 세대는 우리 자녀들에게 80년을 준 거예요. 한 50년 사이에 수명을 25년을 늘려놨으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단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는 청년들이 기성세대에 대해서 감사를 느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를 따져보면 그것은 국가가 훌륭해졌기 때문이에요. 소득이 올라가서 영양 상태가 개선됐고요. 국가 보건정책의 결과 전염병과 이런 상하수도 관리 이런 걸 잘해서 전염병을 다 퇴치했고요. 그 다음에 각자 소득 수준이 높아진 데 따라서 개인위생이 향상됐고요. A급은 아니지만 B급 정도의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산업 발전 덕분에 웬만해서는 죽지 않아요. 고 신해철 씨 사건처럼 의사가 터무니없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웬만한 병으로는 병원에 가서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때문이냐? 그것은 국가가 훌륭해졌기 때문이에요. 55년 전과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면에서 국가가 달라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앞으로 남은 삶 동안 더 훌륭한 삶의 기회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기회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국가를 더 훌륭하게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서요. 역사는 아까 역사의 변화를 추진하는 동력이 이름 없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가지는 개인적인 체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화면에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아픔, 슬픔, 고통, 분노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사진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들 중에는 그 세월호에서 죽어간 아이들이나 탑승객들과 개인적으로 알거나 인연이 있는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친척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동창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울까? 왜 저렇게 분노할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역사진보의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몸, 뇌 이런 것들은 사실 수십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짧게 봐도 수만 년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몸, 뇌를 포함한 몸은 수렵 채집 시대, 구석기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완성됐다고 그럽니다. 문명이 발생한 10,000년 이후, 1만 년 전 문명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하나도 진화한 흔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들이 삶은 10,000년 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이 이 변화를 가지고 왔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변화, 우리 삶의 변화는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저는 이것은 명확하다고 봐요. 역사의 변화, 사회의 변화, 문명의 변화는 사람들 각자가 더 자유롭게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상태를 향해서 나아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자유로운 존재로서 행복을 추구하는 걸 방해하는 3대 억압, 물질의 결핍, 극단적인 결핍, 불합리한 제도, 그리고 낡은 관념, 이 세 가지가 우리들의 자유를 억압하는데요.
인류 문명의 역사는 이 세 가지의 족쇄로부터 인간이 스스로 해방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혼자서는 해방될 수 없어요. 물질의 생산, 제도의 개혁, 낡은 관념의 타파, 새로운 관념의 도입, 이 모두가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럿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문명이 만들어낸 교육의 결과 우리가 저런 공감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고 몇만 년 전에 완성된 우리의 뇌 속에 이미 저렇게 공감하고 협력하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세포 조직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이 문명은 그러한 우리 인간의 본성의 표현일 뿐이라고 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원래부터 생물학적으로 부여받은 선한 본성은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하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역사의 진보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역사 밖에 있는 법칙,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자연법칙 이런 게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선한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성을 제대로 발현하는 삶, 그것을 발현하게 해주는 사회가 훌륭한 사회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진보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제가 여러분께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불완전하고 주관적인 기록이지만 우리들이 구할 수 있는 역사서들을 들여다보고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런 인간의 선한 본성에 대한, 역사의 진보적 방향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시기, 이런 것들은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 개구리가 다리를 움츠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다 역사가 되는 것이고요. 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이런 선한 본성을 믿고 알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한때 그러했던 것처럼 점프를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에너지를 비축하시고요, 함부로 낭비하지 마시고요, 차곡차곡 쟁여놓으셨다가 역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이 개봉박도했을 때, 그때 그 모든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한껏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콘서트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 없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동시에 일어나는 이런 대중의 결정 앞에서는 아무리 강력한 독재자라도 장군이라도 장성이라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건은 모두 수천에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 개개인의 사적인 경험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세바스티안 하프너라고 하는 독일 작가가 어느 독일인 이야기라는 히틀러에 관한 책에서 한 말입니다. 오늘 이 강연, 이 행사에서 우리들 각자가 자기 자신의 개인적 경험이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 한번 반추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5가지 제 개인의 어떤 경험과 우리 현대사가 얽혀 있는 이런 5가지 주제를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도대체 어떤 힘이 역사를 변화시키는가? 지난 한 50년 동안 대한민국 수도 서울 모습이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얼마나 훌륭해졌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도 겉모습만큼이나 달라지고 또 훌륭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 사이에 민주화의 과정에서 우리 현대사의 방향을 결정한 결정적인 사건들은 사실 우리들 각자의 경험과 진짜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1978년도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때 초여름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막차 시내버스를 타고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저희 큰 누이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졸다가 정류장을 놓쳐가지고 선어정거장을 더 갔습니다. 그땐 통금이 있었거든요. 야간 통금이요. 통금에 걸릴까봐 막 뛰어서 고객길을 올라갔죠. 이 고객길 꼭대기에 딱 올라섰는데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 보이고요. 근데 앞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말로씨 노래가 괜찮았죠? 네. 써니가 특히 인상적이더군요. 그렇게 부르니까. 제가 지난 한 15년간 강연을 수백 번 이상 했는데요. 오늘처럼 돈 주고 티켓 구입해서 오신 청중들 상대로 강연하는 게 처음입니다. 이렇게 좀 신기한 것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강연 때는 쪽지 한 장만 들고 하는데 오늘은 이만큼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표값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표준이 35,000원이었죠. 이 외에 35,000원인가에 대해서는 진중권 교수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말로 10,000원, 장기하 10,000원, 김비화 10,000원, 그리고 유시민 5,000원. 본격 강연 시작으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예, 치했습니다. 역사란 뭘까? 어디에서 일어나는 걸까? 역사책을 읽을 때 우리는 이런 역사책들이 어떤 사건의 윤곽만 보여줄 뿐 사건 그 자체를 담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게 민족의 운명을 조정하는 10명 남짓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그 사람들의 결정과 행위가 나중에 역사라고 불리는 것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믿기 쉽습니다. 우리처럼 이름 없는 사람들 기껏해야 역사의 대상, 즉 체스판의 폰처럼 앞으로 밀리거나 뒤에 선 채로 남겨지거나 희생자가 되거나 또는 붙잡히는 존재로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 채 체스판에서 일어나는 일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비춰보면 정말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결정은 사실 흑하게 그 강서구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요. 그 아파트의 불빛 사이사이에 빼곡하게 붉은색 교회 네온 사인이 서 있더군요. 조금은 기괴한 장면처럼 저에게는 보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가 조세희 선생님이 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이 나왔을 때인데 강서구 목동 신정동 일대의 가난한 동네들을 전부 다 부셔버리고 아파트촌을 질 때입니다. 그때 그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아파트 숲 야경을 보면서 이렇게 서 있는데 왠지 좀 외롭고요, 서럽고요, 그리고 겁이 나더라고요. 저렇게 많은 집들이 있는데 내가 살 집은 한 군데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나도 언젠가는 저 속에 나만의 공간, 내가 쉴 곳, 내 가족이 살 곳을 마련해야지, 이런 욕망이 있을 그문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런 외로움은 사실 20살짜리들한테는 흔한 일이죠. 제가 학교 기숙사에 살면서 또는 자취방에 살면서 이런 외로움이 빠질 때 그걸 벗어나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요. 142번 시내버스를 타고 이화여대 앞에 가는 거였습니다. 가면요, 불빛이 화려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북적거리고요, 옷을 잘 입었고 사람들이 예쁘고, 그리고 밝고 활기차요. 그래서 여대생들이 많이 들락날락하는 다방에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한 1시간 정도 가만히 사람들을 또 거리를 보다 보면 마음속에 있던 외로움과 두려움이 좀 덜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142번 버스를 타고 봉천동 자취방으로 돌아오곤 했죠. 근데 그 무렵인데 어떤 선배가 저보고 야학교사를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한번 만나서 가봅시다 이랬더니 구로공단 입구 그 게시판 앞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무렵에 거기를 갔죠. 갔는데 서쪽 하늘에는 이제 해가 넘어갈 무렵이라서 시뻘건 색깔이 있고 바람이 좀 불고, 그리고 그 큰 게시판에는 구인 광고들이 붙어 있고요. 사방 다 콘크리트 회색이고, 그리고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몰려 나오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에요. 근데 그 게시판 앞에 서서 퇴근하는 노동자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요. 그것이 한국의 산업화를 이룬 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일을 해야 되겠다. 최소한 불의의 세력 쪽에, 악의 세력 쪽에 서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 소망을 강하게 가졌던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수천만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던 이 욕망과 소망,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립하고 얽히면서 우리의 현대사를 변화시켰다. 아까 체스판 동영상을 보면서 그 제가 인용한 말,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건들은 수백만 그런 이름 없는 사람들의 개인적 경험으로 드러난다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 주제가, 그렇다면 이 산업화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 문제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저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대부분 이 사회의 진보 이런 걸 좀 바라시고요. 요즘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약간의 절망감, 인간에 대한 불신, 역사에 대한 환멸, 의심, 이런 것들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산업화의 역사를 생각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박정희, 정주영, 이병철, 박태준, 김우중, 최종현, 대부분 돌아가셨고 지금 김우중 씨만 지금 생존해 있죠. 이런 분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 역사라는 것은 역사책에도 그러하고 우리의 마음에도 그러하고 뭔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수많은 과거의 산업화와 관련된 사실들 중에서 사람들이 보통 중요하다거나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골라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뭔가를 이루거나 뭔가를 만들었거나 뭔가를 남긴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화의 주역, 은인, 박정희 대통령과 그 참모들 10명 정도다, 이런 주장이 있죠.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박노해 시인이 쓴 작품 하나를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이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보죠.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왠지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다들 표정이 어둡고요. 그리고 눈을 내리깔고 피곤한 얼굴로 그런거리는 축 처지고, 옷차림은 별로 볼 것이 없는 옷차림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이화여대 앞에서 봤던 그 젊은 여대생들과 저와 그 퇴근하는 젊은 여성 노동자들, 그 당시에는 공순이라고 불렀는데요, 다 같은 또래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좀 이런 아주 굉장한 콘트라스트를 보면서 왠지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불편함이냐 하면, 그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의 제정 러시아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볼 때 느끼던 것과 같은 불편함이요. 거기 나오는 멋진 남자 주인공들은 대부분 귀족 청년들 아닙니까? 그들이 누렸던 그 어마어마하게 높은 문화적 생활의 수준, 이런 것들은 수천만 농민들의 피땀을 착취한 그 돈으로 이루어진 거였죠. 이 이대 앞에서 본 여학생들과 구로공단 앞에서 퇴근 시간에 본 그 여공들, 여성 노동자들이 과연 같은 인종일까? 같은 나라에 살고 있을까? 같은 세대일까? 이런 것들이 몹시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도심 야경을 보면서 느꼈던, 저 안에 나도 내 집 한 칸을 마련하고 싶다는 그 욕망이 왠지 좀 비루하게 느껴졌죠. 그렇게 산다는 거, 그는 러시아 귀족들처럼 민중을 착취하는 편에 가담해서 그 과실을 누리는 거 아닌가?
이런 번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됐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진지하게 우리의 현대사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아보고 싶은 욕망과 그리고 여러 모순과 부조리가 있는 사회 속에서 의로운 쪽에 서고 싶다는 소망,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번민을 각자 조금 다른 양상으로, 다른 정도로 맛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둘 사이에서 번민했다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가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욕망 쪽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은 정말 잘